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경제방송 박근혜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17일 월요일 방송 시간입니다. 상당히 덥습니다. 이제 여름이 거의 다가온 것 같은데 올해는 이 폭염이 정말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정말 들거든요. 벌써 6월 중순 정도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더울 정도면 한여름에는 어떨지 진짜 좀 걱정은 됩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를 빨리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몇 개 없긴 하지만 그래도 좀 깊게 봐야 되는 게 있어서 한번 빨리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3.59포인트 하락 출발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현선물 매도 출발했고요. 기관은 현물 매도, 선물 매수 출발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현물 수급은 거의 없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인도법인 IPO 소식에 자동차와 부품주 급등 출발한 가운데 화학과 증권, 건설 등 업종들이 장 초반 강세 출발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사료와 비료, 그리고 유리기판, 원격 진료, 방산, 우주항공 등 테마군들이 일단 강세를 보였는데요. 개장 초반 약세를 보이던 시장은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소부장 강세 전환하면서 양시장 상승 전환을 잠깐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매크로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상승 후에 쉬어가는 장세가 여전히 나타났고요. 지난주 소비자 물가 FMC를 소화하면서 유입됐던 외국인 자금들이 오늘은 관망세 전환하면서 오전에 현선물 동반 순매도가 외국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자동차 업종이 강세였는데요. 지난주에는 일부 확인도 안 된 일부 지배구조 이슈가 또 불거지면서 일부 업종들이 강세로 나타났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인도 IPO 이슈 때문에 기업 가치 재평가 그리고 자산 증대 효과 기대에 이루어서 현대차가 50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잘 알 수도 없는 정말 묻고 싶은 K푸드주도 오늘 괜찮았는데요. 냉동김밥 수출 증가 소식에 사조 대리미 상한가를 장중에 갔고요. 수출 위한 캐펙스 확대나 이후에 한국 라면 유해 물질 검사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약간 축소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이런 소식들이 들리면서 상승 모멘텀이 지속 발생됐습니다. 코스닥은 반도체와 알테오젠 강세 속에 단기 속등 종목이 차익 실현 압박이 됐는데요. 반도체 소부장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힘입어서 일부 종목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리노공업이라든지 HSP, 그다음에 테크윙 등의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시현됐고요. 다만 카페24와 오양 등 최근에 단기 급등했던 종목 중심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습니다. 이 자금은 게임이나 일부 미용기기 쪽으로 다른 테마로 약간 순환되는 모습도 보였고요. 게임은 데브시스터즈가 쿠키런 신작 출시 기대감 속에 강세를 보였고, 미용기기 섹터는 라메디텍 관련된 성공 상장에 업종 동반 강세가 일부 종목이 나타났습니다. 금일 오전 발표된 중국의 경기 지표도 소매 판매는 양호했지만 산업 생산과 부동산 지표는 둔화 지속되면서 혼조세 지표가 나왔는데요. 시장 심리를 반영하는 CNN 피어 앤 그레이드 인덱스는 피어가 38 구간에 위치한 반면 CBOE 빅스 변동성 지수는 12.7로 또 낮은 수준을 또 유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호재와 악재 사이에서 쉽사리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고 혼조되는 양상을 보였고요. 업종별로 본다면 음식료 업종, 운수장비, 전기가스업, 코스피 중에서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반면 운수창고나 화학, 그 다음에 서비스업은 약세였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은 인터넷주 중심으로 하락을 했는데 네이버, 카카오, 더존비즈온이 약세였고요. 현대차 그룹은 인도법인 상장 기대감에 현대차, 기아 등 상승세를 보였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가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글로벌 방위산업 채용 확대 기사 등에 의해서 LIG 넥스원이나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방산업종 강세도 특징이었고요.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 그리고 나토 방위비 분담금 상승 압력 속에 한국의 방산업체 경쟁력에 대한 기대감이 또 반영됐습니다. 코스닥은 업종별로 방송 서비스와 통신 방송 서비스 그리고 운송 장비 부품주들은 강세를 보인 반면 인터넷과 화학, 섬유 의복 등 관련된 쪽은 약세를 보인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관련해서 시장이 별로 재미없었고 특히 오늘은 자동차와 방산 쪽으로 많이 쏠렸다. 그리고 일부 음식료 업종들이 여전히 오늘은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도 화장품 쪽이 오늘은 조금은 과하게 좀 빠진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저희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럼 매크로 지표 먼저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 지표인데요.
자, 프랑스 쪽에 관련된 뭐 CDS, 그러니까 이게 부도 위험이죠. 프랑스 쪽에 CDS가 급등하는 모습에 대한 매크로 지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는데, 프랑스가 지난주에도 제가 뭐 유럽 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프랑스 지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게 환율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표 좀 올려주세요. 예, 이겁니다. 이 관련된 프랑스 부도 위험 CDS 급등인데요. 프랑스의 5년 만기 CDS 스프레드가 지난주 급등하면서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거 결과 때문에 이런 거죠.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 간 국채 10년물 수익률 스프레드가 2017년 초 이후에 최고 수준까지 스프레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럽 쪽에 굉장히 좋지 못한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역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가는 이유가 이 유로 쪽에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원달러 환율입니다. 이게 1380원 수준 정도까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안 빠져요. 이렇게 유럽의 신용 위험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유로와 약세, 달러 강세 이렇게 가다 보니까 원화 약세로 메커니즘이 역시 이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3주 만에 1480원 수준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로 쪽에 유로와 약세가 결국은 이 환율의 상방 위험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빠지는 게 외국인들이 결국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유럽 쪽이 좀 좋아져야 될 텐데요. 안정을 찾지 못하고 특히 프랑스 쪽이 이렇게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하 쪽으로 미국 쪽이 방향을 잡으면 달러가 약세 쪽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왜 이렇게 환율이 안 빠지나 이런 이슈들이 결국은 발목을 잡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주세요. 이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표인데 이게 뭐냐면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7개월 만에 최저치 나타나는 표입니다. 이 보시면은 미국의 소비자 심리가 빠르게 좀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6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65.6으로 결국 3개월 연속 하락했고요.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리 지수가 빠지고 있으면서 경기가 다소 좀 이렇게 하방으로 좀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하위 지표들입니다. 이 보시면은 뭐 현재 금융 상황, 실질 가계소득, 경기 여건, 자동차 구입 여건, 주택 구입 여건 등등과 관련해서 하위 지표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죠. 특히 1년 후 실질 가계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가 1978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준 54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데이터를 본다면 자동차와 주택 구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표들이 역시나 쌓이게 되면 인플레 관련된 지표들이 하방으로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금리 인하로 내려가는 지표들이 좀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최근에 유가도 안정화되어 있고 뭐 휘발유 그 가솔린 가격도 지금 미국 쪽에 상당히 좀 하향 안정화 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다면 금리 인하 쪽으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금리가 근데 굉장히 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뭐 여건인데요. 또 금리 인하가 마냥 좋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가 너무 많이 불어진다면 금리 인하가 악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경기가 좀 식어가면서 이 경기는 어느 정도 슬로우하게 좀 완화되는, 너무 뜨거운 것이 좀 완화되는 그 정도에서 마무리가 돼야만이 굉장히 골디락스가 되겠죠. 근데 완전히 뭐 경기가 불어지는 숫자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 꼭 인하가 시장에 좋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같은 금리 인하라도 그 이유가 뭔지, 인하를 왜 하는지를 좀 봐야 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더군다나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이 순서인데요. 이 흰색이 애플이고요. 그 다음에 푸른색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붉은색이 엔비디아입니다. 자, 6월 14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S&P 500의 시총 상위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3,280, 그 전체적으로 그렇죠. 이 엄청나게 높죠. 3조 2,89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애플이 3조 2,580억 달러. 예, 그리고 엔비디아가 3조 2,440억 달러 정도이죠. 그래서 2위 애플과는 엔비디아가 140억 달러 정도 차이가 나고요. 1위 마이크로소프트와는 고작 450억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이 차이가 납니다. 자, 이번 주에 팝콘 각이죠. 자, 시가총액이 누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누가 이렇게 시가총액을 미국 시장 S&P 500에서 시총 1위에 등극하나 이번 주에 팝콘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1등을 할까요? 네, 엔비디아가 과연 시총 3위에서 올라갈지, 애플일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성을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하나의 또 이야기겠죠? 자, 이렇게 매크로 지표 몇 가지 좀 말씀드렸고요. 자, 관련해서 이제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역시 자동차와 부품주입니다. 지난주 후반에 방송을 통해서 자동차주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는데요. 역시 들썩들썩 했어요. 지난주부터. 그래서 자동차주 관심이 상당히 높았는데 역시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됩니다. 현대차가 이제 보도를 통해서 현대차 인도법인 IPO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해명 재공시로 인도법인 관련해서 인도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인도증권거래위원회의 IPO 관련 예비서류인 DRHP, 그러니까 Draft Red Herring Prospectus 이걸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최종 상장 여부는 시장 상황이나 사전 수요 예측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올해 약 한 10월 정도에 상장하지 않겠느냐라고 현재까지는 좀 보고 있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확정 시점 또는 6개월 내에 재공시하겠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공시 내용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해명 공시를 일단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유니투자증권이 보고서를 냈는데 이번 현대차 인도법인 IPO 관련 세부 사항은 아직 미정이긴 하지만 IPO를 통한 현대차의 총 조달 규모는 약 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을 한다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인도 증시 최대 규모 IPO였던 라이프 인슈런스의 24억 6천만 달러를 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인도 증시 사상 최대 IPO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30억 달러 규모의 IPO를 역산을 하게 되면 시가총액은 약 171억 달러, 23조 7천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현대차 주가는 현재 주가 대비 약 아주 미니멈 약 18.8%, 약 10조 5천억 정도의 추가 상승 효과가 생길 것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낙관적으로 주가 상승 효과를 따진다면 약 30% 정도, 16조 8천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도 있을 수 있다. 이런 표까지 냈거든요. 자,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세요. 네. 이게 인도 IPO로 인한 현대차 주가 상승 여력입니다. 위쪽, 아래쪽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예상 인도법인 기업 가치를 놓고 위쪽은 약 23조 7천억 그리고 아래쪽은 약 40조 원 정도의 예상 인도법인 기업 가치를 이제 평가를 한 것이죠. 아래쪽이 가장 베스트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신다면은 현대차가 보유한 인도법인 주식 17.5%를 시장에 공개 매각할 거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2025년 텔레가온 공장 가동으로 캐파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SUV 비중 확대로 수익성 개선이 되며 크레타 EV 출시가 기업 가치 상승 여력으로 작용한다고 본다면 아마 시장 밸류에이션 25년 이익 전망을 감안한다면 유니투자증권에서는 실제 기업 가치가 약 40조 원 수준에 가까운 베스트한 케이스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아래쪽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상당히 높게 형성돼야 되겠죠. 예, 어떻게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가 역시 좋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기아는 인도 IPO가 아니죠, 이번에. 그래서 현대차만 일단 IPO를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인도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대차 인도 공장 건립과 함께 약 42개 정도의 부품사들이 동반 진출돼 있고요. 거기에서 현대모비스는 22년 매출의 4%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1% 정도가 이제 이야기되고 있고 SL이 13% 정도가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만도가 10%, 만도가 오늘 좀 좋았죠. 최근에 우리가 화웨이카 HL 만도가 화웨이카 수혜주로서 메리츠증권에서 언급을 하면서 HL 만도가 또 움직임이 상당히 좋고요. 한원 시스템은 인도 쪽에 매출이 한 6% 정도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중소부품업체들도 현대차 1공장 건립 시기에 맞추어서 일찍이 현지 생산 공장을 건립했고요. 인도 매출 비중이 높은 중소업체로서는 화신, 그 다음에 서현 이화, 성우 하이텍 이런 쪽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까요? 하나증권 자료입니다. 그 다음 자료 보여드리면 부품사별 인도 매출액 비중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에서 화신이 20% 정도 인도 비중이 가장 높죠. 서현이와 15.8%, SL이 13%, HL만두가 10%, NVEH 코리아도 12.8%,
PHA도 8.6%. 그러니까 이렇게 인도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오늘 주가를 많이 띄었습니다. 예, 그런 것들 보시면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도 비중, 부품사 중에 인도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KB증권 자료입니다. 보이시면은 화신입니다. 자, 화신 쪽에 왼쪽 보시면은 이 파란색 실선이 중국 매출이 확 빠지고 있죠. 2016년 이후부터 중국 쪽 매출이 빠지는데 그것을 지금 현대 인도 매출이 이제 메이크업을 하고 있죠. 전체 매출액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인도 매출이 올라가고 이제 중국 매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법인과 브라질 법인 이쪽 그리고 인도 법인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는데요. 화신은 이미 중국보다 인도 매출 비중이 높아진 기업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KB증권의 자료인데 성호하이텍입니다. 성호하이텍도 전체 매출액과 주요국 매출액이 보면 올라오고 있는데 역시 인도 매출액이 중국 매출을 이제 뛰어넘었습니다. 앞서기 시작하면서 22년도부터 인도 매출이 중국 매출을 이미 앞서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KB증권의 자료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은 역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관련된 종목들이 왜 뛰었는지 오늘 급등했는지가 설명이 되겠죠. 예. 역시 인도 쪽에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뛰었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하나증권 자료인데요. 예, 현대차, 기아의 인도 오버뷰입니다. 이 첫 번째 현대차 인도 쪽의 오버뷰예요. 그래서 1분기 글로벌 판매가 100.7만 대 정도 나와 있고요. 인도 도매 판매가 16만 1000대 정도가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인도 비중이 16% 정도 현대차가 되고 있네요. 이런 것들, 현대차 인도 법인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거 보시면 매출액, 순이익률이 9%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기아입니다. 기아 쪽의 인도 오버뷰입니다. 이번에 기아는 이제 인도 쪽에 IPO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아의 인도 법인도 이렇게 보시면 좋고 수익률이 3.3%. 아까 현대차가 인도 쪽에 수익률이 9% 그리고 기아가 3.3%. 현대차가 인도 쪽에서는 잘하고 있네요. 상대적으로 기아보다 좀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현대차, 만도, 한원시스템, 서현, 이화, 화신, 성호하이텍 이런 종목들 주가들이 좋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삼성증권에서 최근에 리포트가 역시 이제 여름이 오면서 핫해지는 자동차라는 리포트가 최근에 나왔었죠. 중소부품사마저 얘기하는 2분기 실적 자신감이라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역시 최근에 유럽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 관세 부과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도 현대 기아의 장중에 역사상 신고가를 기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리포팅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 저녁에 EU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 관세가 지난주 발표됐고요. 상계 관세는 수익 관세 10%에 가산되기 때문에 업체별로 최대 48.1%까지 부과가 됩니다. 올해 7월 4일부터 부과되고 테슬라 등 다른 업체에도 개별 관세가 부과될 예정인데 중국 업체는 관세 장벽에 대응해서 유럽 현지 공장을 건설 중에 있고요. 공장이 가동되면 26년 이전에는 중국 전기차의 마켓시어 확장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26년 이전까지는 중국사가 조금 이제 묶여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 유럽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의 가격 공세로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었던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등의 유럽 업체와 그리고 현대차, 기아가 향후에 2, 3년 정도 중국 전기차에 대응할 시간을 벌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 초에 발표된 5월 미국 판매 호조세가 현대차, 기아가 확인이 됐죠. 그래서 자동차 업종이 다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2분기 실적을 예측하기에 조금 이른 시점을 하기는 하지만 중소부품사마저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넘어가면 역시 자동차 섹터를 본다면 2분기 실적 7, 8월 정도에 나오겠죠. 근데 기아 가이던스도 상향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완성차가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된다. 7, 8월 정도에 된다는 거고 그게 2분기 실적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대차 주주 환원 정책도 7, 8월 정도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10월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인도 IPO가 된다고 보면 그 뒤로 현대차, 기아의 미국 전기차 공장 가동도 10월 정도 보고 그 다음에 현대차의 팰리세이드와 아이오닉 9 출시가 올해 11월과 12월 정도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7, 8월 정도부터 매월 현대차, 기아가 그리고 이렇게 자동차 섹터 관련된 모멘텀이 매월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가 물론 지난 1년간 소외됐던 부품사까지도 관심을 지금은 확장할 단계이다 이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화장품주들이 일부 노이즈가 생기면서 확 밀렸기 때문에 역시 최근에 많이 오른 섹터를 팔고 이렇게
자동차와 부품 쪽으로 좀 넘어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화장품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한된 수급이기 때문에 어떤 쪽을 팔아야지만 들어올 수 있어서 그쪽을 좀 차익 실현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삼성증권입니다. 인도 시장의 주요 업체 판매 및 점유율인데요. 역시 수지키가 23년 기준 33.7%, 마켓쉐어가 제일 높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역시 MS가 33.8%로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타타죠, 타타가 이제 19.1% 23년 기준 2위고요. 올해 4월 기준으로도 19.6% 정도이네요. 자, 그리고 현대기아가 현대차그룹이 16.5%, 올해는 15.9% 정도입니다. 괜찮은 모습입니다. 상당히 3위 정도 가고 있고, 마힌드라가 13% 중후반, 그리고 토요타가 전반적으로 4%대 정도 되네요. 그리고 아더스가 12% 정도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도 시장에서는 현대기아가 3위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현대차 기아의 해외 시장 동반 진출 부품사 보시면 미국과 인도, 멕시코 쪽에 이렇게 같이 나간 부품사인데요. 인도 쪽은 거의 지금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다 동반 진출돼 있죠. 모비스, 현대, 위아까지 해서 밑에 대원 강업까지 다 나와 있는데, 미국과 멕시코까지 다 같이 나간 회사는 모비스, 그 다음에 만도,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서현이와 다 같이 나가 있는 곳이죠. 브라질까지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미국, 인도, 멕시코까지 동시에 나가 있는 종목들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품사들을 보시고 이렇게 모멘텀을 각자 갖고 있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역시 동반 진출을 많이 한 쪽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멕시코와 인도까지, 미국까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라질까지 보시면 좋은데 거기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 미국, 인도, 멕시코까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줬네요. 삼성증권 자료이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거기다가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현대차 그룹의 전동화 차량에서 아이템별 진출 업체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BMS나 그다음 배터리 케이스나 모듈, 구동 모터, 이런 것들, 무드 램프 이런 것까지 보시면은 SL, 성화이텍 등등 나와 있는 화신, 성화이텍 쭉쭉 나와 있거든요. S&T 모티브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고 현대차 그룹의 전동화 차량에 동반 진출되어 있는 아이템 진출 업체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부품사들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 골드만삭스도 현대차의 인도 IPO 신청 관련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자금 조달 옵션을 제공할 수 있고 세부 사항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역시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인도에서의 사업 운영에 대한 상당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 보고서를 냈는데, 자, 23년 현재 현대와 기아의 시장 점유율은 2.4%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도에서 현대와 기아의 생산 능력 확장이랑 새로운 현지화 모델 도입이 향후 3년간 시장 점유율 재확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고, 통합된 사업의 성장과 마진 확대 전망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26년 기준 인도 매출과 수익 추정치는 시장의 예상보다 20%더 높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골드만삭스가 오늘 현대기아에, 특히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리포트까지 언급을 하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자동차 섹터 너무 투자하기 힘들다, 올라가기 무거워서 손도 잘 안 나간다 그랬지만, 말씀드렸듯이 올 초에 누가 그렇게 은행주들 거래하겠습니까? 보험주들 거래하겠어요? 지주사 그렇게 거래를 했겠습니까? 밸류 프로그램 딱 걸리니까 주가 급등했잖아요. 자, 엉뚱하게 이렇게 손이 안 나가던 섹터에서 엉뚱하게 갈 수 있습니다. 주가가 여기서 50% 올라도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수급이 없어서 안 간 것 뿐이지 비싸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 더 갈 수 있을지 상당히 좀 관망입니다. 관종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버리면 다른 섹터에서 또 주가들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죠. 수급을 빼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오른 오늘 화장품이 좀 일부 조정을 받았는데, 화장품은 악재는 아니에요. 그냥 안 좋아서 빠진 건 아닌데 오늘 한쪽을 팔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늘까지 음식료가 좋았는데 과연 또 자동차를 더 땡기기 위해서 음식료까지 팔아야 되나? 시장의 수급이 어떻게 갈까? 어떤 노이즈가 나오면 또 팔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고민이 됩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너무 빨리 이렇게 업종별로 수급이 순환을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정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늘 이제 예의주시해야 되겠죠. 긴장감을 가지고. 최근에 글쎄요, 삼양식품 올라간 거 보면 좀 팔아도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간 거 보면.
예, 그래서 약간 이 수급의 이동을 잘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노이즈가 하나 나오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음 섹터가 이제 음식료입니다. 일부 음식료. 역시나 이제 지난주에도 교보증권에서 지난주 목요일 정도 기준이었나요? 지금 음식료 업종 밸류에이션의 PER 한 10배 초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0년 동안 음식료 업종의 평균적인 PER이 13배 중반 정도 됐다. 그래서 지금 20년 동안의 평균 PER도 못 갔기 때문에 여전히 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DS투자증권에서 오늘 또 보고서를 냈습니다. 코스피 음식료품의 지수 수익률이 작년 금리율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연간 29%로 급증을 했고 시장 대비 25%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 평가 보고서를 냈고요. K푸드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삼양식품이 K푸드 인기가 기업의 외형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이 견인한다는 점을 증명을 했고요. 역시 음식료 섹터 전반에 밸류에이션 릴레이팅이 이루어졌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DS투자증권의 기준으로서 음식료 지수의 12개월 포워드 PER이 13.2배까지 왔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자, 코스피가 11.6배 대비 프리미엄은 14% 정도 받고 있지만, 향후 실적 성장을 감안하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역시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죠. 물론 이제 교보증권 리포트하고 PER 밸류는 좀 다릅니다. 증권사마다 종목을 커버하는 게 다르고, 또 커버하는 종목에 대한 어닝이 또 조금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수치는 좀 다르지만, 역시 DS투자증권도 아직까지는 뭐 고평가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 보고서를 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DS투자증권의 추정치입니다. 음식료 커버리지 PER 비교인데, 자, 막대 그래프 회색은 2020년부터 23년 사이의 평균 PER입니다. 이 풀몬이 제일 높게 받았네요. 거의 40배 정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시면 하이트 진로도 30배 가까이 받았고, 콜마 BNH도 꽤 높게 받았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2020년부터 23년까지 평균 PER 받은 각 회사들의 평균 PER이고, 자, 약간 푸르게 보이는,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검은색 점과 그 다음에 약간 푸른색 점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데, 푸른색 점이 24년 포워드 PER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과거 23년 최근에 3개년 평균 PER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면 여전히 좀 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죠. 이 보시면은 지금 그것보다 높게 형성되는 게 삼양식품이 과거의 평균 PER이 18배 정도 받았는데 지금 20배까지 올라왔다 돼 있죠. 그리고 25년 PER은 지금 현재 24년보다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농심은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오리온이 최근에 23년 평균 치보다 훨씬 낮게 형성되어 있죠. 9배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게 형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점이 찍힌 게 막대 그래프 회색보다 점이 찍힌 게 낮게 찍혀 있으면 2020년부터 23년 평균 PER보다 아직은 낮게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 종목을 본다면 하이트 진로 정도가 그렇고, 오리온도 좀 낮게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롯데 웰프도 좀 낮게 형성되어 있고, 빙그레도 비슷하지만 좀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풀무원도 최근에 3개년치 평균 PER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고요. CJ 프레시웨이도 낮게 형성되어 있고, 콜마 BNH, 노바렉스 이런 쪽도 좀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비교 분석을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리온이 좀 약간 좀 못 올랐죠.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스낵 쪽이 좀 그래도 한번 순환매가 돌았어요. 오리온도 한 5%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스낵이잖아요. 오리온 쪽 별로 못 올랐어요. 뭐 소스까지 지금 급등을 했으니까 뭐 막걸리 맥주까지 올랐고 소스 쪽까지 올랐는데 스낵 쪽이 못 올랐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오리온이 좀 올랐다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울러서 5월에도 주요 음식료품 수출 실적은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5월 기준 라면 수출액은 전년비 34% 급증했습니다. 역시 이제 삼양식품이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삼양식품이 전년비 52% 성장을 하면서 역시 수출 견인을 했습니다. 수출 지표가 거의 75%예요. 전체 매출액. 그러니까 삼양식품은 아주 이렇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수치입니다. 전체 성장을 견인한 게 삼양식품입니다. 월별 등락은 있지만 뭐 추가적으로 올 때는 분유, 막걸리, 건기식, 이 당월 수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까요? 주요 음식료품 수출입 실적추입니다. 보시면은 왼쪽으로 보시면 24년 5월과 23년 5월을 YY 증가를 보는데, 자, 월간 데이터로 본다면 지금 증가인 게, 담배는 전체 마이너스 6.4 조금 주춤했습니다. 그리고 맥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입이네요, 이거는. 그래, 다르고요. 라면 수출 같은 경우는 전체 34.2% 증가했습니다. 중국이 123% 증가했고, 월별로 삼양식품 추정이 51.5%로 중국 쪽
포함해서 라면 수출, 삼양식품이 견인을 했고요. 분유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수출 전체가 129.9% 급증을 했네요. 분유가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고 월간 기준으로. 그리고 라이신유 같은 경우는 9% 정도 증가를 했고요. 소주는 오히려 마이너스 5.9%, 월간 단위로 봤을 때는 좀 마이너스입니다. 막걸리 수출은 118.9%, 막걸리 수출이 굉장히 많이 좋았습니다. 5월달에 전년 비대해서. 빙과 수출은 마이너스 11.3%, 빙그레가 마이너스 25.3. 빙그레는 5월달에 좀 주춤했습니다. 전년비. 그리고 건기식 수출이 노바렉스가 50.4%나 전년비 증가를 했네요. 오른쪽 보시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입니다. 작년 대비 올해 누적인데요. YY 증가는 담배 수출이 2% 증가했고, 밑에 보시면은 라면 수출이 32.8, 삼양식품이 54.1% 증가했고요. 분유는 수출이 마이너스 7.1, 5월달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마이너스 역성장이네요. 라이신유 수출은 55.9%, 5월까지 전체적으로 누적은 55.9%, 라이신유 상당히 좋고요. 소주 수출은 마이너스 2.2%, 소주는 1월부터 5월까지 누적이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막걸리 수출은 누적으로 1.9% 성장, 빙과 수출은 전체가 마이너스 3%, 빙과는 수출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빙그레가 마이너스 0.9 역성장 일부 했고요. 건기식 수출이 38.2%, 생각보다 건기식이 굉장히 좋네요. 건기식 반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가에 건기식이 상당히 좋았네요. 자, 그런 것들 보시면, 자, 음식료품 수출 지표가 어떻게 좋은지 이걸 보시고 섹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주요 품목 수출 실적입니다. 보시면은 담배, 자, 23년 1월부터 5월까지 해서 24년 1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 검은색이 작년 5월까지 누적이고요. 약간 푸른색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입니다. 역시 라면이 제일 좋네요. 라면이 제일 좋고, 중국과 미국 수출 여전히 작년보다 좋았고, 사용식품이 두드러지게 좋았고요. 담배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소주가 약간 역성장이고, 막걸리, 빙과 건기식이 특히 작년보다 좀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이제 품목별로 한 바퀴 다 돌았거든요. 오리온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스낵 종류까지 돌아왔기 때문에, 자, 음식료 중에 못 오른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별로 생각이 많이 안 납니다. 지금 쌈장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김치까지 올랐고 막걸리, 맥주 다 올랐죠. 소스까지. 그래서 약간 모르겠어요. 이제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조금 쉬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은 들지만 또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룸이 남아있다 한다면 더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사조 대림이 참치김밥, 유부 우영김밥, 그리고 버섯 잡채김밥. 배고프네요. 지금 시간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냉동김밥 3종을 미국에 수출한 소식에 관련 업체, 김 관련 업체가 또 들썩였고, 역시 냉동김밥 해외 수출로 금값이 된 김 가격 관련해서 방향을 받고 있다. 사조 대림 관련해서 이야기됩니다. 롯데웰푸드, 빙과류 이야기죠. 삼양식품, 오리온, 마니커 FNG, 노바렉스, 동서 이런 종목들도 테마주들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자,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문제가 없어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또 어떤 노이즈가 확 나오면 좀 조심은 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좀 보시고요. 자, 올해도 또 폭염이 있기 때문에 또 관련해서 아직은 조금 빙과나 이런 맥주 이런 쪽도 조금 아직도 좀 남아있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2차 전지주가 오늘 좀 별로 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유진투자증권 리포트 영향도 좀 있었다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유진투자증권이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좀 보수적, 좀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이제 리서치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EU와 미국의 전기차 지원 정책 후퇴에 따른 업황 악화 전망을 반영해서 에코프로 BM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 리듀스는 사실 매도 의견에 거의 준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주가보다 15만원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사실은 매도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난해부터 EU가 주요 국가들의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 또는 폐지했고, 강력한 유로7의 도입도 연기했으며, 현 전기차 시장을 캐즘, 일시적 수요 정체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 후퇴로 직시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분석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런 것들 이야기 나오면서 역시 EU 의회 내에 녹색당 등의 친환경 정책을 중시하는 좌파의 영향력이 악화되면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에 대한 일부 후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또 미국에서도 최근 확정된 연비 규제가 초안보다 대폭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비중이 높은 라이트 트럭 부분의 연비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대형 전기차
도입 계획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을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EU와 미국의 정책 지원 강화 가능성이 낮은 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의 공장 증설에 따른 가동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죠. 그래서 일단 24년에서 2030년까지 양극재 판매 추정치를 기존 대비 연평균 약 15% 또 하향 조정까지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부정적으로 봤던 리서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영향도 좀 있었다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16일 현지 시간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가 와이퍼 문제로 사이버트럭의 인도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테슬라가 사이버트럭에 장착된 대형 와이퍼 문제로 인도를 멈추고 구매자들에게 문제 해결에 일주일 정도 또 걸릴 수 있다고 고지를 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이 오늘 좋지는 못했는데 다올투자증권에서 2차전지 관련된 리포트를 또 내면서 양극재 5월 수출 데이터를 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에서 2차전지 관련된 투자 의견을 뉴트럴, 중립으로 일단 갖고 있고요. 다시 2만 톤 하회한 양극재 5월 수출된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자, 가격 하락세는 점차 안정화되고 있지만 수요 부진에 따른 출하량 증가세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점차 셀업체들의 보수적인 2분기 가이던스와 저조한 전기차 판매량도 2차전지 업종 주가 하락을 심화시키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를 했고 하반기로 갈수록 가격과 물량 기저가 낮아지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형성되기는 하겠지만 의미 있는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결국은 출하량 회복이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한국의 양극재 NCM과 NCA 그다음에 NCMA 다 합산 수출량은 19,000톤으로 전월 대비 마이너스 10.1%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로는 마이너스 47.9% 감소했다 알렸습니다. 연체 후 중과세를 이어오던 수출이 5월 처음으로 또 감소를 했고요. 물량이 의미 있는 수요 개선이 더뎌지는 모습인데 신차 출시를 준비하는 기간, GM이나 이쪽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신차 출시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기간을 감안한다면 다소 좀 실망스러운 수치다라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수출 단가는 킬로그램당 27.7달러, 전 월비 마이너스 0.1% 그리고 전년비 마이너스 45.5%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 23년 8월 이후에 급격하게 하락했던 리튬 가격이 3월 이후 하향 안정화되고는 있는데 양극재 가격도 하락세가 약화되고는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역시 물량 개선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죠. 근데 장비주로는 괜찮았어요. 요즘에 PNT라든지 여러 장비주는 또 괜찮았기 때문에 이 양극재 쪽이나 그다음 셀업체와 달리 또 장비주는 일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오늘 오전 10시 기준에 중국의 탄산리튬 선물입니다. 이것도 하락 출발을 보였거든요. 10만 위안을 깼습니다. 이미 훨씬 더 전에 깼고요. 지난 3월 달에 12만 위안을 넘었던 이 중국의 탄산리튬 선물이 지금 10만 위안이 깨서 지금 거래가 계속되고 있고 내려가고 있죠. 선물이 그렇게 썩 세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오후장 들어서 중국의 현물, 탄산리튬 현물 가격입니다. 17일 기준 톤당 약 9.8만 위안입니다. 10만 위안이 안 됩니다. 계속 빠져있는 상태에서 올라가지 못하고요. 전일 대비 톤당 500위안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탄산리튬 현물 가격도 지금 올라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수요가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 현물 가격, 선물 가격 둘 다 동시에 이렇게 하락 추세로 역시 나타나고 있어서 조금 힘든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2차 전지가 여전히 좀 힘든 국면으로 있다. 이렇게 잠깐 반등세가 있었던 지난주 있었지만 조금은 아직도 지표 확인이 좀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부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 이제 수급이 가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올랐던 화장품주들이 일단은 좀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특히 실리콘2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그 지표 노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확 던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여전히 지금 시장은 화장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한 번에 스크래치가 나오니까 또 확 던지는 물량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음식료도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런 뭐가 나온데 된다면 조금 유의할 단기적으로입니다. 단기적으로 유의할 필요는 있다. 아직까지도 룸이 남아있다는 것은 충분히 밸류상으로는 그렇지만 단기 급등에 대한 약간의 유의는 좀 필요할 수 있다는 게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5월에 성남시 미국향 수출 데이터 약화 때문에 오늘 이제 실리콘2 관련해서도 이슈가 생기면서 화장품주들이 하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하나증권에서 이와 관련된 업황 코멘트를 했습니다. 5월에 성남시 수출, 특히 이제 미국향 데이터로 실리콘2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또한 업종 전반에 약세를 야기했는데 5월에 성남시 총 수출이 약
3천만 달러, 그러니까 0.3억 달러 정도죠. 이게 전년비 41% 증가한 수치지만 전월비로는 13% 하락한 수치입니다. 자, 미국향 데이터가 이게 또 더 문제가 됐는데 200만 달러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전년비 마이너스 42% 그리고 전월비로는 마이너스 59%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성남시 수출 중에 미국향 수출이 엄청나게 좀 깨져 보이는, 그렇게 보이는 듯한 자료가 나온 거죠. 전년비 42% 감소, 전월비는 59% 감소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특이점은 중국과 아랍에미레이트, 폴란드 등의 다양한 지역으로 수출은 확대됐다는 점입니다. 성남시 수출 데이터가 트렌드는 유사하지만 실리콘2 외에도 다른 기업도 존재한다고 볼 수는 있는데 실리콘2 실적은 리테일러에게 판매될 때 반영되고 한국에서 출고되어서 해당 지역으로 이동되고 실제 판매될 때까지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월별 수출액과 실리콘2 매출 간의 시차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나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물류창고 확보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 모이다, 출점 등으로 물량을 먼저 확보했다는 언급들이 있었지만은 물류창고 확보는 아직은 후보군 물색 중에 있고 모이다 출점과 관련해서는 미국 물류창고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으로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이 한국 화장품에 대한 미국 수요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하고 다양한 브랜드로 확산되고 있다는 과정으로 보이고 있고 수요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회사 또한 수요에 대해서 체감하면서 오히려 진출 브랜드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고 있다고 판단이 있다고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월비에 대해서 감소에 대해서는 아쉬운 게 있지만 성남시 수출 5월 누적 평균 수치는 1분기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또한 지역 확산이 다채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봤고요. 아마존 순위로 봐서는 하나증권의 담당 애널리스트가 매일 아침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또 한국 브랜드네, 또 이것도 한국 브랜드네, 뭐 이렇게 아침마다 업데이트하는 시간이 꽤나 길게 더 많은 시간이 된다. 그러니까 한국 브랜드가 보이는 이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다는 거죠. 꽤나 지금은 호황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적으로. 그래서 수출의 일시적인 차이는 타기업의 영향 또는 브랜드사를 통한 재고 확보 변동 등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 K뷰티의 강점, 즉 혁신적 제품과 퀄리티 우위, 가격적인 매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리콘2의 선제적 해외 투자 등의 방향성은 불변하다고 판단한다고 굉장히 긍정적인 또 코멘트를 했죠. 그러니까 많이 빠진 것은 좀 이렇게 매수 기회이지 않느냐, 뭐 이런 긍정적인 리포트를 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표가 뭔가 깨져 보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지표가 일단 나오다 보니까 던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면서 첫 번째 사진 보여드리면 화장품 관련해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올해 3분기에 올 릴레이팅 기회다. 그러니까 화장품 섹터 다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의 수출 견조하고 호실적인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체 화장품 수출액이 회색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고 증감액 보시면 파란색 실선인데 역시 우측을 보시면 플러스권에서 계속 증감이 되고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 기초와 색조 화장품 수출 성장률 비교인데 회색이 색조 화장품 성장률이고 짙은 파란색이 기초 화장품 성장률인데 플러스권에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보면 상당수 화장품사가 시총 PER이 평균 20배 정도 수준인데 밸류에이션 릴레이팅 여부가 중요한데요. 역시 기초 수출은 견조하고 색조는 미국 쪽에서 강세 보이고 있고 일본 수출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형 수출 성과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릴레이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까지 했고요.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최선호주는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아이패밀리 SC, CNC 인터내셔널 이렇게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 외에도 오늘 방산주 상승이라든지 그다음에 현대 로템 관련해서 철도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경북 영천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소식에 관련주로 올랐다는 소식까지 3가지 정도 섹터가 더 있습니다. 신의 자료실에서 자료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힘들었던 하루였지만 내일 또 힘차게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